네, 날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전 비대위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복기왕 전 의원,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례적인 폭우로 피해 상황이 큰 상황입니다. 사실은 재난 상황인데 과연 정부가 또 대통령실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이와 관련된 건데요. 첫 주제 보겠습니다. 서초동 아크로 벙커.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데요.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이 대응을 지시한 것이 논란이 됐는데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서초동 자택은 지하 벙커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벌써 그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 자택에도 그러한 모든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죠. 아, 그러면 지금 사실 전화로 지시하셨다라고 할 때 그 전화는 저희는 휴대폰 같은 거 생각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닌가요? 좀 더 모든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통신 수단들이 다 있습니다. 거의 벙커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서초동 아크로 대통령의 자택이 좀 넓은 평수인 걸로 아는데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은 대선 때 수행을 하셨으니까 많이 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네. 벙커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넓이나 이런 게 되나요? 대한민국에 있는 여느 아파트처럼 그 일상적인 생활이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인데 벙커라고 표현했던 건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서 전체 맥락을 보듯이 전화 통화가 혹시 통신상의 보안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를 앵커가 제기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벙커 수준처럼 보안이 완벽하게 돼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어 하나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벙커 수준 하니까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집 전체를 이렇게 꾸며놓은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아닌 전화통화상에서 지시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 아마 이 내용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몇 장을 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3층 자택 안의 모습입니다. 약 60평 정도 되는 좀 넓은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저기에서 이제 예능을 찍을 때 있었던 사진들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한덕수 총리가 약간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해 지시하는데 통신 보안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시청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묻는 건데 그냥 통신 보안 쪽으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통신 수단들이 있다. 이건 맥락이 좀 다른 건데요. 예. 그러니까 총리가 나서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국민 상대로 뻥친 겁니다. 벙커가 아니라 뻥친 거다. 뻥친 겁니다. 그 지하 벙커를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실제 청와대 지하 벙커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회의를 할 수 있고 앞에 각 재난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들이 다 벽면에 돼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건데. 정무비서관 하셨으니까 가보셨죠? 그 회의 상황에도 함께 참여를 했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지하 벙커 수준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추측하는 보안이 가능한 통신, 이것은요 기초광역단체장이 되면 관사가 없는데도 집에도 그런 것들을 다 합니다. 비상연락망, 비상통신망, 그래서 비상전화, 그리고 결제가 가능한 인터넷망, 내부망,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두고 마치 지하벙커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국민 상대로 해서 국민을 너무나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 취급하는 가벼운 발언이고 저는 이런 예에서 보듯이 총리를 비롯해서 각 대통령실 또 그 내각들도 대통령 지키기를 통해서 변명을 하고 이것을 과하게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 국민의 불신을 자아내게 하는 이런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초보 같은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을 보고 이분도 감이 넘어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총리도 하고 총리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안 가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초동 자택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라는 거는 아무튼 대통령이 그 참사 상황에서 이
폭우 상황에서 예. 자택에 머무른 거에 대한 비판을 너무 의식해서 그걸 방어하려다 보니까 좀 무리한 변명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가위기관리센터나 중대본의 핵심은 네트워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군부터 시작해서 경찰, 해경, 뭐 소방방재 기관 이런 데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냐가 핵심인데 그런 게 갖춰져 있을 리가 없잖아요. 대통령 사택에. 제가 예상컨은 고작 해봐야 전화기 한 5대 정도가 더 아니 있지 그렇죠. 않을까. 이제 뭐 그 도감청 안 되는 비화폰이나 비화폰.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 있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통신 차량이 대통령이 청와대 밖으로 나갈 때면 따라다닙니다. 예. 그 이제 뭐 그 통신 그 보안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전파 방해도 해야 되고. 근데 그 통신 차량이 있었는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자꾸 그게 아니고 지하 벙커 이걸 갖다 강조하시니까 오히려 이걸 논란을 좀 증폭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그런 연락망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담백하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을 예. 대통령이 있는 곳이고 상황실이다. 이 얘기를 얼마 전에 또 청와대 관계자가 했잖아요. 그 논리에다가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는 오히려 좀 무리한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너무 방어적으로 이 상황에서 자꾸 변명을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건데 자꾸 뭔가 이게 우리는 오류가 없다. 이런 식의 그 변명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 꼬이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게 사실 이제 초반에 수해를 대응하는 모습에서 미흡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도 해명을 내놨고 뭐 한덕수 총리도 해명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다소 좀 과한 표현들이 있었다는 걸 좀 인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의 대응이라는 것에는 특히 이제 위기 관리에 대해서 대응은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아주 좋은 위기 대응을 할 때와 그다음에 자택에서 위기 대응을 할 때랑 내용이 완전히 글씨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감정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이 민방위복을 입고 그 앉아있는 자체에 대해서 보여지는 안정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흠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괜찮은 평가다, 괜찮은 위기 대응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형식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모습에서는 확실히 좀 미흡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권에서는 이번에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여권의 원로가 얘기했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얘기인데요. 뭐 쓴소리를 많이 하시긴 했죠.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이미 지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네네네. 그 지지도가 평가죠.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뭐 20점 정도 된다. 이래. 관악도 아니고 이건 퇴출감이지. 침수가 되는 걸 보고 왜 자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정이 뭐 미숙하다 그럴까 좀 네네. 뭔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한다 그럴까. 예.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 후보 시절에 또 대변인 했지 않습니까? 네. 약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여론조사 수치가 워낙에는 안 좋으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100점 만점, 100% 중에 20%대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예. 아마도 대통령실 참모진 전체에 대해서 아주 따갑게 질타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호 고문 같은 경우야 워낙이나 국정에 대한 경험이 있고 또 여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조언들을 해왔던 인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다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이 목요일이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월요일 저녁에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충청도 지역의 호우 때문에 또 지방에서 이 비구름이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도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 폭우가 휩쓸고 갔던 공간들을 가보면 여전히 이 빗물 침수 속에서 물은 어느 정도 끄집어냈지만 그 뒤에 망연자실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 현장에 있다 왔는데요. 이렇게 오늘 국민의힘 수해복구가 있었죠. 동작구 사당동에 가서 현장 제가 갔던 곳은 노래방, 지하에 있는 노래방이었는데 벌써 월요일에 들이쳤던 물들을 다 아직도 빼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20명 정도가 들어가서 실질적인 양수기를 퍼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원봉사로 물을 꺼내고 물을 다 퍼내고 나면 그 다음은 있는 집기들을 끄집어내야 되고 그 다음 복구까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 얼마든지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손가락질과 평가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1야당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도 국정의 파트너고 얼마든지 의정 활동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갔던 동작구의 국회의원은 이수진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지금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닦아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자원봉사하는데 이수진 의원은 왜 갑니까? 갈 이유는 없고 민주당도 당연히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그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시험 볼 때 사지선다형에서 뭐 찍어도 25%는 나오는 건데 그것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의 그 관계자들의 대응을 보면 빵점도 못 미쳐요. 마이너스예요. 대통령 퇴근하시는 길에 물이 그렇게 차면 돌아가십시오 라고 경호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간에라도 대통령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지요. 그런 말씀 하나도 못 드리는 참모들 있으나 마나한 참모인 것이고 그러한 재난 대응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 능력이 없는 대통령 아직도 공무원 어떤 그 티를 못 벗은 것 같아요. 과거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모양의 근무 형태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 이것에 대한 비판을 정쟁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아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그렇구나라고 담백하게 받아들이면 대통령실의 실수도 적어질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조언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김병민 대변인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 근처에 있다면 여러 정말 직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을 텐데 옆에 안 계셔가지고 가서 앞에 그런 얘기를 아 그런가요? 뭐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나요? 안 부르니까 안 간 거지. 아니 근데 저는 여권의 원로마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좀 진지하고 뼈아프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잘 되자고 하는 비판이지 뭐 그냥 욕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여권의 원로들 같은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런 말을 새겨 듣고 사실 작은 거 하나부터 좀 이 자세부터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계속되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그래서 총체적인 이게 이 난맥상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휴가를 다녀오셨어요. 교육부 장관 한 사람 그만둔 거 이외에 지금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쇄신의 의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이런 수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뭐 청와대 인적 개편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문제 제기가 나온다면 저는 전면적인 쇄신이 불가피한데 그럴 의지가 대통령이 있으신 건지 이게 궁금해요.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옆에서 쭉 지켜봤을 때 제가 봤던 윤석열 당시 후보는 정말 국민이 불러낸 후보다. 그리고 내가 뭐 정치권에 빚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에게만 빚이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 어느 정보보다 성공한 정부를 끌어가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런 기대 희망이 누구보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쇄신이 필요하다.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도 아마 충분히 숙고하고 듣고 있겠죠. 근데 지금 아마 대통령의 고민 하나를 제 뇌피셜로 추정해 보자면 많은 내용들을 인지하고 알겠는데 만약 전체를 전면 쇄신했는데 바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정 동력이 다시 한번 받침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에 휴가를 끝내고 복귀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성이 교육부 장관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이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짧았는데요. 그 일 이후로 하나씩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그날 저녁부터 이 집중호우로 수해가 불거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 대통령실을 비롯한 개편 등에 대한 얘기들 진짜 고언해 주시는 내용들 중심으로 이해하고 또 참고하고 숙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죠. 대통령에 대한 이재호 고문의 평가를 들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대통령실을 문제 삼은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재난 피해를 바라보는 시각, 대응, 정무적인 부분 이런 걸 못했다. 저희가 어제 경악스러운 카드 뉴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반지하 일가족 참사 현장을 국정 홍보에 활용하는 인식도 경악스럽습니다. 실력도 개념도 없는 대통령실 무능 인사들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문제가 됐던
국정 홍보 카드 뉴스 저희가 어제 좀 다뤘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오늘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바로 저 부분이죠. 저 카드 뉴스인데 3명이 희생당한 현장에 가서 대통령이 마치 살펴보는 듯한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고 하고 대통령의 포커스를 맞춘 그런 사진. 국민이 희생당한 곳에서 홍보를 생각했느냐라는 질타가 많았습니다. 오늘 게시물은 삭제가 됐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병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위기 상황인데 지금 당장 무슨 전면 교체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힘을 쓸 여력이 부족하거든요. 위기 대응에 전념을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된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대한 상당 부분의 쇄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정무적으로 좀 판단 미스가 있는 경우에도 초창기니까 그다음에 호흡을 맞춰가는 충분히 그런 잡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수해 현장에서 대통령이 저 장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그 반지 앞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참모들이 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찍힌 한 장면을 굳이 홍보 자료로 내놨다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대통령 행보와 상관없이 대통령 홍보실과 정무실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는 특히 이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이 위협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경각심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이 끝나자마자 대통령실에서도 좀 경각심을 갖고 좀 쇄신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지금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이제 카드 뉴스를 저희가 쟁점으로 좀 봤고요. 또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이번 폭우 피해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 표현이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대화를 잠깐 보면 기자들이 취재진이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 발언을 했다. 의미가 뭐냐라고 묻자 대통령이 사과했나요? 굳이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겠다라는 말씀 중에 하나다. 저희가 앞서 확인했지만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과가 아니라고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사과가 죄송하다고 했는데 사과가 아니라니요. 그러면 대통령은 뭐가 죄송하다는 것인가? 뭐에 그 목적어가 있을 거 아닌가라고 하자 좀 당황스러워한 다음에 이 핵심 관계자가 사과가 맞다. 뭐 첫 사과라고 언론이 너무 의미를 크게 둬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는데 사과가 아니다. 물론 나중에 수정 정정하긴 했지만 저는 그 인식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사과라고 하면 이제 기자들이 묻겠죠. 어떤 행동에 대한 사과입니까? 특정 행동들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하다가 저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총체적으로 대통령이 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숙였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엄청난 인명피해 또 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그리고 지금 현재도 수해가 계속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 상황에서의 모든 총체적인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은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렸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전 사과하면 떠오르는 게 선거 과정 속에 있었던 저희의 여러 사과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이른바 개사과 논란이 있었죠. 그때부터 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는데 사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께 진심을 다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전달이 왜곡돼서 전해지게 되면 오히려 국정에 대한 동력과 신뢰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진심을 담아서 어제 국민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아 사과를 했는데 대통령실에 어색하고 이 뭔가 기자들에게 책 잡힐 만한 해명들이 나오게 되니까 결국 또다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한 번 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사과면 사과지 자꾸 이렇게 사족을 붙여가지고 논란을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 특히 이제 무슨 홍보, 메시지 이쪽 라인이 역량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정무적으로도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이게 뭐 문책이 없어요.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 빈 화면 또 뭐 빈 A4 용지 들어가지고 이 찍은 사진 가지고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정상들하고 찍은 사진에 대통령이 눈 감은 사진을 올라가가지고 그게 우리 언론에 나올 때까지 방치가 돼 있었어요. 이 정도면 사실은 문책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때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들은 바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카드 뉴스 같은 경우에도 만약 국회에서나 아니면 의원실에서 상당한 실무 경험이 있는 이제 그런 인력이 파견돼서 홍보나 이런 걸 담당하고 있다면은 저런 실수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 정무적 판단을 못 할 리가 없어요. 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하길래 저런 기초적인 실수를 하는지 그것도 거듭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책을 안 하는지도 의구심이 들어요. 거기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길래 저런 그 거듭된 실책에 대해서 문책을 안 하는지. 근데 지금 제가 여당 관계자들 이 앞에 계신 두 분한테도 물어봐도 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도 더 이상해요. 누가 들어가 대체로 청와대 그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알잖아요. 당에서나 아니면 뭐 의원실에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권력과 굉장히 멀리 있어. 이분들이 몰라요. 이분들이 모른다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도봉에 계셔가지고 용사도 아니 도봉에 있어도 알 수 있어. 이분들 다 비대위원도 했던 분들이고.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게. 보통은 대통령실에 이제 국회의원실 보좌관이나 비서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정무적 기능이 좀 뛰어난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갔고 이런 게 서로 다 아는데 김병민 누가 들어갔는지 알죠. 그걸 아신다는데요? 저한테 여쭤본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김재섭 위원에게 여쭤봤던 거를 방송 중에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조목조목 거기에 행정요원까지 누가 있는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적어도 홍보수석실, 정무수석실에 비서관 그리고 책임 있게 일하고 있는 행정관들이 누가 있는 정도들은 충분히 파악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죠. 근데 카드 뉴스나 이런 부분들 이런 근데 누가 했나요? 뉴스를 누가 했는지는 따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있게 되는 일들이 어느 한순간 딱 촉발된 일이 아니라 누적됐던 일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서 이제 거듭 설명드렸지만 휴가를 복귀하고 왔던 월요일 이후로 수해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나서 그다음 대통령실에 대한 변화를 바라보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념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참사 현장을 국정 홍보 자료로 쓸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무자가 그런 안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반적으로 중간 확인을 하는 사람들이 3급 정도에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임 행정관이 실무적인 총괄을 그 비서관실 내에서 하는데 대변인실도 마찬가지예요. 대변인도 이제 비서관급이니까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총체적으로 실무자의 개념, 중간 관리자들의 개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바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내부 인사와 살림살이 책임지고 있는 총무비서관실 재난 현장에 안 가잖아요. 얼른 이것에 대한 대책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비서실장 이건 대형 사고 친 거거든요. 저는 바로 경질 준비해라라고 총무비서관한테 그 지시하고 대통령께 보고 올리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강 대변인이 이것에 대해서 사고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 총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통령을 좀 지켜주고 싶어서 애를 쓰는 건데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욕먹이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라인에 대해서 이번 홍수 상황이 일단락되면 곧바로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실에 대한 기대는 없다. 대통령실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 또한 없다라고 연결될 겁니다. 사실 대통령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옆에서 보좌를 잘 해야 되는데 대통령 심기 경호만 하느라고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욕먹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였고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은 비서실장부터 해서 크나큰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유튜브에서 10,000명이 넘었는데요. 지금 벌써 또 8,0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좋은 의견을 여러 사안 현안 저희 패널에 대한 의견 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분을 촌철살인 두 분을 선정해서 일단 많은 글을 소개하고 그중에 무작위로 두 분을 선정해서 영화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입니다.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부터 만나보시죠. 솔직한 심정.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 등이 서울 사당동에서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회색 티셔츠에 초록색 새마을운동 모자를 쓰고 등장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작업 전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정말 흉내만 내지 말고 해 떨어질 때까지
정말 내 집이 수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난치거나 또 농담하거나 심지어 사진 찍고 하는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렇게 힘을 줘서 얘기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봉사를 하자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런 말이 포착됐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태춘식 의원님. 사진 잘 나고. 태춘식 의원님. 비안 가는 게 아니. 이쪽이 저기 완전히 그 수해가 심하게 됐어요. 뭔가 살짝 어색했죠. 솔직한 심정은 역시 사지대가 있는 걸까요? 두 번째 픽 보시죠. 활주로의 방지턱.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박용진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시점에선 단일화 논의가 명분과 파괴력, 감동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지난 대선 경선할 때 본인에게 좀 더 활주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심정인데 강훈식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미래와 비전을 이야기하는 비행기를 활주로에 띄워야 되는데 활주로에 자꾸 단일화라고 하는 방지턱을 설치하는 느낌이라서요. 앞서 박용진 의원은 민심과 당심이 확인되는 방식이면 어떤 것이든 강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낼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일단 김성원 의원은 수해 현장에서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렇게 웃으면서 한마디를 했다가 논란이 심하게 됐고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오늘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현장에서 사실 잘해보자고 수해 현장 갔다가 오히려 논란이 더 크자 좀 화가 난 듯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참담한 정서에 안 어울리는 말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김성원 의원이 평소에 장난기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데 언론이 좀 큰 줄기를 봐달라라고 부탁을 했고요. 또 언론도 그렇게 하나하나 보면 뭐가 문제 있는 거 없냐. 약간 화도 조금 내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영상 나갈 때 두 분이 한숨을 쉬어서 저기 한숨 안 쉬신 복귀양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 할 때 김성원 의원이 수석을 했었어요. 아주 가깝게 서로 호흡이 맞는 분인데 첫 번째 외부 나들이에서 사고를 치신 거죠. 저렇게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말 속에 진심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문 안 내고 조용히 가서 자원봉사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미담이 될 텐데 홍보 다 하고 공식 일정하고 기자들 다 수행해서 가니까 골목이 막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짜증내고 그런 거였잖아요. 예. 결국은 이렇게 보여주기식 자원봉사, 보여주기식 대민접촉 이런 것들이 이런 재 현장에서는 불편함을 밖에 안 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결국은 홍보하려고 갔는데 비가 오면 모양이 더 좋겠다라는 진심이 농담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가까운 의원이라고 해서 보호해주는 듯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더 비상 상황으로 몰고 가는 길이다라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어요. 제가 한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은 건 김성원 의원의 발언이야 아무리 비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잘못된 얘기입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얘기처럼 수해 복구에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민들의 아픔들을 고민한다면 오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작은 실수 나오지 않게 하자고 많이 당부하고 들어갔고요. 김병민 대변인님이 저희 자리에 갔다 오셨잖아요. 오늘 저 자리에 갔고 저렇게 모여있는 공간이 있진 않았고요. 옆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었던 지하 공간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정말 아무 말 없이 2시간 동안 안에 있는 물들을 같이 퍼나느라고 진땀을 흘리고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주민들 불편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와서 제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앞서 이수진 의원 얘기 잠깐 꺼냈는데요. 뜬금없이 꺼낸 이유가 아니라 월요일에 왔던 비가 목요일인 오늘까지 퍼내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누구든지 간에 여당과 야당 가리지 않고 나와서 목소리 듣고 움직여야 되지만 그런 목소리가 없었던 비판의 얘기들을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정쟁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나가갖고 서로 힘을 보태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 기업에서 사회공헌 하시는 분들 더 모셔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민주당도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함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잘못됐던 일들에 대해서 추후에 변명도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잘했니 잘못했니로 손가락질할 시간이 있다면 일단은 책임 있는 공적 위치에 있는 분들 누구라도 나가서 지금 이 복구 상황에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석에서도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저런 얘기는. 비가 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비통하게. 예. 근데 수해 복구하러 나간답시고 나가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걸 또 감싸고 변명을 하는 얘기는 전 더 부적절했다고 보고 제가 두 분께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 이준석 대표 이 축출하는 과정부터 당이 비상 상황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일종의 지금 여당이 정치적 금치산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걱정이 들어요. 금치산 상태가 뭐냐면 자기 행동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거듭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후속 대응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사과로 되겠습니까? 아니 과연 이준석이 했던 행동보다 제가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 두둔하자는 게 아니고 품위훼손이라는 측면에서 저건 그만 못한 행동이냐는 거죠. 예. 저는 저분 출당 안 시키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뭐 사과하고 넘어간다? 그거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 정부나 여당을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정작 당사자들이 별다른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수해 나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죠. 저것만 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해당 지역구에서 출마하셨던 의원이죠. 파한대소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농담하지 말고 웃지 말고 예. 이 주민들 생각해서 피해 입은 진심으로 임하자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지금 당내에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아이템을 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물론 저렇게 김병민 대변인님 말대로 저렇게 노력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재난이 터지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약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예산이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가게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인세 감세하고 그러면 사실 그런 예산들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김성원 의원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어서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래요. 이게 예를 들면 오늘 김병민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서 묵묵히 일을 하다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제가 대기실에서 맞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고생하는 이런 국민의힘 당직자들, 그다음에 저 같은 당협위원장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현장에서 고생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이 모든 노력들이 다 폄훼되는 거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뭐 솔직히 비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럴 거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실 국민들께 칭찬도 받고 그러고 나면 더 힘이 나서 우리가 더 나가서 할 수 있는 거고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감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뭔가 어떤 봉사활동을 간다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그 진위를 어떻게 보이냐 이거죠. 저 사람들 사진 찍고 오지 않았느냐.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는 국민의힘 당직자들 이런 분들의 노력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아픔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말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전당대회 중이죠. 마녀의 증거 물음표를 잡았습니다. 마녀라는 표현을 누가 했냐면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 얘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거친 표현 아니냐 논란도 되고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토론에서 있었던 얘기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싸우려면 그런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마녀가 아닌 증거는 동지로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죠. 마녀라고는 그 수사기관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아닌 증거를 내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재명 의원이 마녀가 아닌 증거, 자기 마녀라는 증거를 찾아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뭐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이 통보가 됐고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마녀 사냥 아니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도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법인카드 관련해서 경찰 조사가 임박해 있으니까 물론 뭐 심적으로는 부담도 되고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각 대선 후보로 나왔던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를 비교를 해보면 패배자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빠르게 다방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승자에게는 그게 없어요. 다 면죄부가 주어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또 그 합격력 위조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전반에 대해서 정치 보복적 차원에서의 수사 접근 아니냐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것을 마녀 사장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이 실수한 거죠. 아니라는 증거를 내놔라라고 얘기한 꼴이나 똑같으니까 그것은 한 당에서 경쟁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한 소재로는 굉장히 부적절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발끈한 건 아닌가 싶고요. 현재 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원 80조 개정과 관련해서 그 이전부터 비대위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됐다가 다시 좀 내려앉았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오고 가고 했었어요. 똑같이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조항을 바꾸려고 했었던 과거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야당일 때 정치 탄압의 통로나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고 더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도 불균형한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조항이 혹시 야당 탄압의 근거와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당내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재명 후보를 직격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대선 대표 경선에서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박용진 의원의 저 모습은 사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측면에서 정치 탄압이고 국기문란인지 설명을 해달라. 그럼 함께 싸우겠다라고 얘기한 게 마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란 얘기입니까? 저는 논리적으로도 별로 이재명 의원의 얘기가 설득력이 없고 존재 증명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렇죠.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없고 그냥 하나의 프레임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는 다 마녀 사냥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박용진 의원을 편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쨌든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검찰 수사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정치 탄압이고 그리고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거라면 그걸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달라. 어떤 면에서 그런 건지. 근데 거기다 대고 대뜸 마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재명 의원이 마녀 사냥 얘기 좋아해요. 대통령 선거 때도 대장동 의혹들이 나왔을 때 비슷한 얘기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제1야당이 대표가 되실 것 아닙니까? 근데 조금 전까지 말씀 주셨던 여당과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들을 하게 되고 앞으로 제1야당이 대표로서 이재명 의원의 대표를 만들겠다는 건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당원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작은 의혹들이 있더라도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야당 입장에서 이재명 의원이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확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비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 의원이 말하는 식의 마녀 사냥 프레임으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갑옷을 계속 치고 있는 건데 명확하게 지난날에 해왔을 때 유동규 씨 잘 모른다고 얘기했다가 말이 바뀌기 시작했던 많은 전례들을 보면 지금 이 순간 이재명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단순한 의혹과 의구심이 아니라 굉장한 문제가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재명 의원의 화법과 태도, 방식들이 훗날 여당이 아닌 제1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일들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저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재명 의원 특유의 여유로움이 싹 사라지고 아주 날서고 예민한 반응들을 늘 보여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대선 과정에서 그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것도 민주당 경선에서 했었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과민 반응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갑고 아프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말씀 주신 대로 마녀 사랑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마녀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딱 잡아놓은 거니까 모든 이재명 의원에 대한 모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당원 80조 개정하는 문제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막연하게 지금 이 특히 이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당원 80조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그 지지자들 역시도 이재명 의원에게 사법 리스크가 뭔가 있다라는 직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가 1대3 될 줄 알았는데 저희 패널 구성이 좋은 게 보통은 이렇게도 싸우고 이렇게도 싸웁니다. 저희가 패널 구성이 아주 합리적이어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낙선했을 때 똑같이 문재인 무능 뭐 이렇게 프레임으로 몰아갔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내부에서도 경쟁자들도 그렇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의원의 그런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안팎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해오는데 그것을 당 내에서조차도 계속 부각시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댓글로 또 영화 상품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제 동시 접속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한 9,600명에서 동시 접속자 10,000명 넘으면 영화 상품권 3장 더 나간다고 그러는데 금방 넘더라고요. 오늘도 저희 얘기하는 중에 아까 10,000명 넘었다가 제가 영화 상품권 얘기를 안 해서 지금은 약간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안 한 겁니까? 저희도 제작비 한도가 있어서 예 이제 어제 10,000명 넘었으니까 한 12,000명 정도 넘어야 또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댓글 영화 상품권은 나가야 되니까요. 말씀드리면 의견 주셨는데 지하 벙커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자택이 지하 벙커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안띠용님 벙커가 맞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 밖에서 국민의 소리도 차단됩니다라는 얘기도 주셨고요. RK 포에버님은 전쟁 나면 아크로비스타로 가야겠네 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정영균님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했는데 정작 대통령실은 대통령에게만 충성을 하네요. 국민들께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의원 발언 논란 관련돼서 동그라미 땡땡님 악재는 새로운 악재로 덮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원 의원이 희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들고요. 일단 뻥 터져서 2분 드려야 되는 땡땡님. 일단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내용이 좋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김성원 의원 처음 보는 분인데 이렇게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군요. 근데 원내수석까지 해서 나름 무게는 있었습니다. 영화 티켓 관련돼서 을급바그님 저희 엄마가 의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영화 티켓 주는 게 방송국에서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일반인은 받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이분 저희의 빈틈을 노렸어요. 이분 안 드리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짜고 치냐? 아니다 해도 믿질 않으시네요. 저희 어머니가 JTBC의 공정성을 믿으실 수 있게 영화 티켓 2장 부탁드립니다. JTBC의 공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영화 티켓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이렇게 훅 치고 들어보면 안 들을 수가 없네요. 굉장히 예리한 분입니다. 진짜 예리하다. 이렇게 한번 드리면 다음 날 또 이런 류의 댓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한번 써먹었다는 거 이거 그걸 양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패널 관련해서 오마이칼님, 김병민님 극한 직업 인정합니다. 예, 요즘 이제 여당 패널들이 방어, 쉴드 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래된 미래님, 김자섭 씨 좋아하진 않는데 저 덩치에 의기소침한 거 보니 살짝 안쓰럽습니다. 예, 요즘 여당 보호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유가람님, 김재선님 평소에도 잘생기셨다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더 잘생겨 보입니다. 거기에 마인드까지 멋집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민주당 지지자 올림. 예. 표는 안 가. 민주당 지지자만 아니었으면 딱 영화표 나가는 건데. 이분 그냥 빵 터졌으니까 이분 드리겠습니다. 소쿨님, 복귀왕님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시네요. 요리 잘하는 백종원님 닮으셨어요. 또 있습니다. 아산시장 복귀왕 썰전을 통해 나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미련퉁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전 써있는 대로 읽은 겁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한테는 원성님 패션이 아주 좋습니다. 신발까지 영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예, 앞서 두 분 저희가 얘기 드렸으니까 영화 상품권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예,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앞서 이제 다들 아시는 분이어서 나가면서 인사가 쭉 됐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 좋은 후배들입니다. 예, 저희 화면에 다 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는 라이브니까요. 예,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제가 내일 이제 이 깁스를 풀고 아마 반깁스로 하면은 제가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윤석열 대통령 싫어할 것 같아요. 아, 박지원 전 원장님이 부지런히 방송에 나오시면 윤 대통령이 싫어하실 것이다. 예, 제가 좀 요즘 비난을 많이 했더니 비판을 많이 했더니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아, 그래요? 그 대통령실에서 박지원 전 원장님 입을 좀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다고 제 입은 안 막혀져요. 예, 사실 고발이 됐잖아요. 예. 뭐 변호사를 선임하신다고. 네, 오늘 아마 선임계 냈을 겁니다. 오후에. 예. 소동기 변호사라고 제 후배인데 예. 제가 대북송금 특검, 포해저축은행 예. 이런 사건으로 저는 지난 15년 재판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쭉 그분과 했어요. 예. 그래서 뭐 국정원 특별한 케이스지만은 저는 소동기 변호사를 선임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선임계를 내게 하고 제 고발장을 좀 받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뭘로 정확히 고발됐는지 고발장은 모르시죠? 모릅니다. 예, 그런데 그 서훈 실장의 변호인들이 선임됐는데 고발장을 거기도 안 준대요. 예, 그런데 저는 줄지 모르죠. 예. 고발장은 나중에는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고 당연히 법치주의.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을 하시면서 인권, 법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대응에 대통령의 또 정부의 수해 대응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하 벙커 수준이다. 사실 박지원 전 원장님은 예전에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신 바 있고 장관도 했고 정권 핵심으로도 있었고 또 국정원장도 했지 않습니까? 보통 집에 이렇게 지하 벙커 수준으로 해놓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OECD 대사로 있을 때 제가 비서실장 하면서 청와대로 모셔온 분이에요. 굉장히 유능한 분이고 스마트한 분인데 윤석열 정부 뭐밭이 그런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한덕수답지 않은 평소에 잘 아시던 한덕수 총리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아니 어떻게 아파트에 청와대 벙커 같은 그런 시설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뻥을 쳤어도 너무 크게 쳤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일단 사실은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실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청각 모니터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인데 그게 여러 대가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됐든 제가 청와대 지하 벙커 재난구조실 뭐 상황실 여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 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전국의 재난상 이북 전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아파트에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 전체에다 그걸 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좀 지나친 거고 사실 그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 상황실이다. 강승규 수석이 얘기한 저는 이해를 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신다고요? 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를 나가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키박스를 가지고 가시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나오시건 일본을 가시건 어디를 가시든지 핵무기 박스를 가지고 핵가방을 가지고 다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 상황실이다 하는 것은 광의로 맞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은 대통령이 있는 곳은 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실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머전시 위기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준비되어 있지만은 거기가 벙커에 다름없는 그런 상황실이다. 이건 뻥이죠. 그러면 지금 원장님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수해 대응을 볼 때 그렇게 운영이 됐느냐? 과연 상황실처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됐으니까 얘기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께서 퇴근하면서 보니까 물이 차오르는데 우리 아파트가 고지된데 1층이 벌써 침수되더라. 집으로 가셨잖아요. 예. 가셔서 제 일성이 뭐였습니까? 공직자들 출근 11시에 해라. 이미 이때는요. 지자체에서는 전 공무원 공직자들이 나와서 침수 방지 및 홍수 대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 그것도 모르시면서 11시에 출근하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재난 상황에는 공직자들이 그 소속이나 이런 거 관련 없이 나서서 이런 거를 수습하는데 해야 되는데 출근 늦게 해라. 이분은 벌써 이제 그런 전체 정부 운영에 대한 이런 걸 모르신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상황실에서 구체적 보고를 받지 못하니까 그러한 지시가 나온 거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반지하에서 일가족이 물이 차서 문을 못 열고 못 나가서 목숨을 잃은 그 장소를 대통령이 방문하고 그 다음날 방문하고 그걸 국정홍보 카드 뉴스로 만들기도 했어요. 이거 논란이 되자 삭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는 어떻게 봅니까? 대통령께서는 당신 말씀대로 대통령을 처음 해보고 예. 아직 석 달도 안 됐으니까 조금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참모들이 예. 어떻게 그런 엉터리 참모들만 모여 있느냐. 자, 시민사회 수석 보세요. 비 오면 퇴근 안 하냐? 그 비가 보통 비냐고요. 그렇죠. 폭우로 돼 있고. 그 반지하 장애인 가족이 그렇게 참 국가 잘못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국가의 구조를 요청했는데 그렇죠. 국가가 구조를 못했습니다. 생명을 잃었는데 거기에 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관리 능력이 윤석열 정부에는 없다 하는 것이 표명됐는데 예. 그걸 또 갖다가 홍보용으로 저렇게 사진을 쓰면은 그게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대통령실 아니냐. 예. 저는 그걸 개탄하는 겁니다. 왜 참모들이 그렇게 공감 능력도 없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할까요? 참모를 오래 하셨었으니까 보좌를 오래 하셨지만 여러 대통령들을. 문제는 모든 것이 대통령 책임입니다. 그러한 참모들이 100일도 못 돼서 대통령 국민 지지도를 20% 초반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책임을 지고 예. 내 탓이요 하고 나서야죠. 그리고 대통령도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같이 가자 이래서는 안 돼요. 단호한 잔인한 결정을 해서 인적쇄신을 해줬다고 하면 정신 번쩍 들 거예요. 예. 지금 보세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건 20점? 예. 과락이 아니라 퇴출감이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5명의 사람이 모여 있으면 4명이 반대하고 1명이 지지하는 거예요. 예. 이런 정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모들이 또 대통령께서 이 정부를 대표해서 이런 수재 참 죄송합니다 라고 했으면 그 충정 그대로 예. 대통령 말씀을 국민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좋지. 이건 사과 아니다 라고 또 했다가 또 사과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예. 방역을 하면서 그 재난 코로나 문자 얼마나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았죠. 상암동에 지금도 있다가 아침마다 여러 도움을 받습니다. 광화문에 가면 강화문에서 오고 예. 강남 가면 강남에서 오고. 근데 이번에는
그 문자만 제대로 작동됐다가 하더라도 자, 신길동 여기가 침수됩니다. 예. 하면은 반지하 조심하십시오. 했으면은 그런 장애인 가족 3명이 희생당하는 것은 막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 도대체 대통령은, 국무총리는, 행안부 장관은, 서울시장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저렇게 참모들이 계속 소위 엉뚱한 예. 볼을 차대니까 더 미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밉상은요, 뭘 잘하려고 해도 미워요. 예. 그럼 지금 그렇게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냐.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빈손으로 휴가에서 복귀했지만은 그 다음 날 즉석회견에서 그래도 좀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 또 국민이 풀리다가 이번에 완전히 또 망하는 길로 갔다고요. 예. 보십시오. 국민의힘도 오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좋으신 분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가서 수해 복구하러 갔어. 보통 있을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기자회견 하면은 길을 막으면 시민들이 항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나 나경원 의원이나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예. 또 나경원 의원은 당 대표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예. 좀 웃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속 몇 시간 지켜보다 보면 뭐 웃는 장면 하나 없겠습니까? 네. 그런 건 저도 그런데 이해는 그걸 됩니다. 지켜가지고 상가에 가서도 웃을 수 있지만은 예. 밉게 보이니까 그게 그렇죠. 문제가 되는데 거기 가서 그 김모 의원, 김성원 의원입니다. 뭐 초선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은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런 것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첫 출발에 벌써 예. 안개 끼게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모든 게 밉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단호한 그러한 결정을 인적 개편부터 해주면은 일단 대통령실을 싹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글쎄요, 뭐 싹 바꿔서 되겠어요. 저는 최소한 비서실장 이런 분들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지금 교육부 장관도 신발 잊어먹고 뛰어다니는 신데렐라 장관 됐었는데 나가니까 아무 소리 없잖아요. 대통령실도 일단 쇄신할 필요가 있다. 혹시 뭐 그런 행안부 얘기도 장관도 있더라고요. 예. 해주는 것이 좋죠. 이상민 장관도 그렇죠. 물러나야 되고요. 이상민 장관은 어떻게 됐든 경찰국 신설하면서 국민적 지탄과 경찰 내부에 많은 반발을 받았잖아요. 예. 지금 뭐 경대생하고 이렇게 되니까는 좀 죽어 있는 것 같지만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 목적 달성은 됐으니까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면은 측근부터 읍참마속을 해야 국민이 감동을 해요. 자, 예. 박근혜 대통령도 초에 잘못하니까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수석들 4명을 교체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루익 실장이 어려워지니까 이재호 예. 최측근을 미국으로 내보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어려워지면은 박지원을 항상 책임지고 물러나게 했잖아요. 예. 제가 여러 번 물러나셨었죠. 7번 김대중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았다니까요. 그건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6번을 물러간 거예요. 7번 임명장을 받은 건 6번을 일단 좀 나쁜 표현을 하면 쫓겨났었다. 쫓겨났기도 예. 했고 또 승진할 수도 있고. 아, 승진했군요.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책임을 져주는 것이 좋은데 자꾸 실기를 하고 있다. 저는 대통령 그렇게 인사 봅니다. 스타일상 뭐 의리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대통령의 자리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공과 사를 좀 더 따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 아,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그것이 국가 운영이지. 그렇죠. 위기 관리 능력이지. 그러면 안 돼요. 사실 600조가 넘는 예산의 사용을 위임했잖아요, 국민들이. 아, 그렇죠. 그러면 그 무게를 느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비대위 지금 벌써 뭐 국민의힘에 큰 건이 터져가지고 큰 사고가 나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주영 비대위원장의 비대위가 언제까지 갈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도
당 내에서 제일 적임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어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만나서 잘 합의가 되느냐 이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지금 또 당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기 전당대 또 내년 전당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전당대 시기 결정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바로메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다고 6개월 내로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볼 수 참여하겠죠. 있고 이거 보세요. 이번 여론조사에 그쵸. 유승민, 이준석 이 두 분이 그냥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두 분 합치면요 거의 과반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게 있고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윤핵관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승패 여부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인데요. 최고위원들이 8명의 후보인데 그중에 지금 당선권 대부분은 친명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호남 최고위원들이 한병도, 서삼석, 이번 출마한 송갑석까지 굉장히 위태로운데 그래도 호남이 민주당의 발원지인데 이재명 후보가 좀 고려해서 또 윤영찬 그러니까 이낙연 게 아니에요. 거기는 전라북도 출신이니까 좀 골고루 됐으면 좋겠어요. 호남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정치부회의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